레스토랑입니다. 이번 책은요, 너 세니얼 호손의 주홍 글자입니다. 우리가 주홍 글씨로 많이 익숙한데 요즘은 주홍 글자로 다 바뀌어서 많이 나왔고요.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저는 몸에 좋은 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감성 동감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중인격 청개구리 다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우선 재료 확인에서는 작가 나 다니엘 호손, 작가와 작품 배경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그 재료 손질에서는 줄거리와 인물 얘기. 그 세 번째, 실제 요리에서는 전체적인 감상과 인상 깊었던 장면들, 그리고 주홍 글자의 의미, 그리고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주홍 글자의 활용도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얘기해보고, 네 번째 맛대 맛에서는 주홍 글자와 같이 보면 좋을 작품들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 확인인데요. 작가 너 세니얼 호손, 어떤 책은 나 다니엘 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1804년 출생하셨어요. 미국에서. 그 1864년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미국 고전 소설의 원조라고 불려집니다. 우리가 미국 고전 소설을 하면은 알고 있는 것들이 혹시 뭐가 있으신가요? 모비딕이요. 그쵸, 모비딕. 위대한 개츠비? 그쵸, 위대한 개츠비. 시대는 안 맞지만. 근데 어차피 가장 또 익숙한 게 뭐 톰 소어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보다 더 일찍 작품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고전 소설의 원조다, 이 주홍 글씨 작품이 그렇게 일컬어지고요. 우리가 미국 독립이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12월 5일이요. 제 연도를 물어본 건데 1776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작품 배경도 그렇고 미국 독립이 되기 전의 내용을 다룬 건데요. 이게 딱 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호손이 가정적으로 이 17세기 청교도를 이제 선조로 모신 그런 폐쇄적인 가정에서 자랐대요. 그러니까 그 청교도적인 사상이 이제 생활 속에 깊이 배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많이 싫은 느낌? 그래서 심지어는 그쪽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자신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조상들이 이제 이런 식민지 개척과 1960년대 마녀 재판에 참여한 것을 알고 나서 조상들과 나는 결별하겠다, 인연을 끊겠다라는 의미로 성을 살짝 바꿨대요. W? 예. 그거를 이제 W를 하나 추가해서 살짝 성을 바꾸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이런 청교도적인 사상, 그 미국의 마녀 사냥 시기, 뉴 잉글랜드라고 일컬어졌던 식민지 시대의 그 삶에 대한 비판 의식을 좀 갖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작 주홍 글씨는 1850년에 쓰여졌습니다. 그 앞에도 뭐 다른 작품들이 있는데 이제 주홍 글씨로 약 스타가 되고요. 주홍 글씨가 되기 전에는 약간 세관직 이런 일을 하면서 글로는 밥을 못 벌어 먹으니까 그런 겸해서 일도 했었는데요. 이 주홍 글씨는 이제 이런 청교도의 엄격함에 대한 묘사, 뭐 죄인의 심리 등등으로 상징주의로 해서 이 대표적인 미국 소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 나온 것들이 이제 일곱 박공의 집, 뭐 블라이드 데일 로맨스, 뭐 대리석 모양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조금 낯설죠. 근데 그런 데서도 이런 청교도적인 내용도 스며들어 있고 그렇다고 해요. 혹시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동화 기억나시나요? 네. 그것도 이분이 쓰신 어. 느낌이 완전 다르긴 한데, 거기서 큰바위 얼굴 보면서 저런 사람이 이제 마을에 나타날 거야, 뭐 그런 우리 사파 그려진 만화 같은 걸로 익숙한데, 그것도 모아인가요? 이제 이분이 책은 아니었는데 친구들이 많이 놀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모아이를 뜨끔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런 동화도 이분이 쓰신 걸로 합니다.
이렇게 최초의 고전 문학으로 주홍 글씨로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크 트웨인, 이제 뭐 해밍웨이 등 우리 아는 미국 작가들이 많이 나오고 그분들보다 더 옛날 분이니까 책도 약간 오래된 느낌이 나긴 하죠. 배경적인 사상 면에서. 그래 보고 구체적으로 작품의 배경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나오는 작품의 배경은 17세기의 미국 식민시대, 그러니까 미국이란 말이 아직 생기기 전에 뉴 잉글랜드라고 잉글랜드. 계속 나오죠. 우리는 미국 하지만 여기서 뉴 잉글랜드, 그러니까 북부 뉴 잉글랜드의 보스턴, 그리고 청교도 마을, 되게 마녀 재판이 횡행하고 있는 그런 엄숙한 분위기의 동네고요. 청교도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이미지, 여기서 나오는 사상이 엄격한 도덕, 향락의 제한, 금욕주의, 성경에 철저하고 이제 전통 복음주의를 지향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계속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갈수록 폐단이 많이 생기지만 가장 하여튼 억압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A의 의미, 그것도 어느 정도 실제 그런 데서 그런 재판이 많이 성행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작품에 약간 리얼리즘적으로 잘 담고 있고, 그러니까 작가가 비판의식을 갖고 쓴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사람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오역에 대해 얘기 잠깐 했었는데, 주홍 글씨로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많은 것들이 지금도 주홍 글씨로 많이 쓰이긴 해요. 언론 매체나 사람들이 주홍 글씨라는 이미지 많이 쓰는데, 이게 대표적인 오역 사례로 논문에도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해드리면, 대표적인 오역의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주홍 글씨가 아니고 주홍 글자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말인데 뭔 차이냐고 할 수 있는데, 글씨는 약간 추상명사로 필체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저 그 생각했어요. 예, 훌륭하십니다. 저는 어차피 내 디자인이니까 타이포그래피를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게 그렇구나. 글씨라는 게 약간 문체 모양을 음. 뜻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렇게 딱 하는데, 여기서 쓰이는 주홍 글자는 우리가 A 라는 간통을 의미하는 adultery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 글자 자체이기 때문에 주홍 글자라고 하는 게 맞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오역 사례고요. 두 번째 오역 사례는 여기 세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같이 쓴 건 아닌데, 이 작가가 이 세관이라는 부분을 이 주홍 글자에 서문으로 써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나온 주홍 글자라는 책들은 이 세관을 다 빼먹었대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책들은 주홍 글자라는 표지에다가 이 세관의 부분을 앞에 넣었는데, 세관의 내용이 사실 뭐 직접적으로 이 책의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작가가 성공하기 전에 약간 세관으로서의 업무를 했었는데, 그 약간 에세이 같이 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주홍 글자란 말도 잠깐 나오기도 하고, 근데 직접적으로 내용이 관련이 있든 없든 하여튼 작가가 넣어달라고 한 거니까 넣는 게 맞다. 그래서 요즘 책들은 이제 다시 그렇게 편집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가와 작품 배경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재료 손질에서 줄거리와 인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줄거리 우선 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뉴 잉글랜드의 한 감옥에서 가슴에 주홍색의 A자를 수놓은 옷을 입고 갓난아기를 아는 여인이 군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여인의 이름은 헤스터 프린으로 영국에서 어느 학자와 결혼을 하고 남편보다 먼저 미국으로 건너왔다. 하지만 두 해가 지나도록 남편은 소식이 없었고, 그녀는 서너 달 전 아이를 출산하면서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하여 3시간 동안 처형대 위에 서 있은 뒤 살아있는 동안 내내 가슴에 치욕의 징표를 달라고 명령했다. 바로 그 처형대 위에 서 있던 프린은 자신의 남편을 목격하게 되고, 남편은 헤스터와 간통한 남자에게 복수심을 품고 헤스터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고 한 뒤 로저 힐링워즈라는 의사로 신분을 바꾸게 된다. 헤스터는 자신의 장기인 바느질 솜씨를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며 그녀의 아이인 아름다운 펄을 키우며 마을로부터 떨어진 외딴 오두막에 살게 된다. 하지만 헤스터의 남편이었던 로저 힐링워드는
청교도 마을에 자리를 잡고 후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다. 그는 마을에 선망받는 젊은 목사인 딤스데이를 치료하고자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연히 목사의 가슴에 있는 주홍 글자를 목격하고 더욱 복수심에 불타게 된다. 힐링워드의 복수심 때문인지 점점 더 쇠약해져간 딤스데이를 걱정한 헤스더는 어느 날 밤 목사를 만나 힐링워드의 정체를 밝히고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자고 제안한다. 그들이 떠나기로 한 경축일날 설교를 한 딤스데일은 새로운 삶을 포기하고 헤스더 모녀를 불러 교수대 위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다. 힐링워드는 딤스데일이 죽자 삶의 의미를 잃고 곧 죽었으며 헤스더는 평생 자신의 가슴에 주홍 글자를 새긴 옷을 입고 살다가 목사의 무덤 옆에 묻히게 된다. 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 목사의 주홍 글자라고 했을 때 그 상징적인 의미로 책에서 계속 나오죠. 실제로 뭐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손에 가슴을 얹고 있는 게 뭐 가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나오고 이게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그걸 이제 감안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구체적으로 인물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다블님? 네, 우선 주홍 글자에서는 4명의 주요 인물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4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왔고요. 우선은 가장 중점이 되는 인물이 헤스터 부인. 네, 헤스터 부인은 영국 태생이었고요. 암스테르담에서 살다가 미국 뉴 잉글랜드 쪽으로 이주를 해온 어느 학자의 부인으로 초반에 설명이 되고요. 바느질 솜씨가 아주 뛰어나서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술을 잘 놓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첫 장면에서 그 감옥 안에서였나? 그 두꺼운 철문 안에서 가슴에 주홍 색깔 글씨가 쓰인 A라는 글자를 수놓은 옷을 입고 등장을 하면서 아이를 품에 안고 나와요. 이제 이 사람의 죄목은 간통을 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어떤 처형을 하는데 헤스터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모순을 잘 보여주는 예로 인물이 부각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또 이 소설에서 많은 그 모순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주요 인물입니다. 청교도 사회랑 개인의 갈등을 대표하는 인물로 표현이 되고요. 과연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이렇게 헤스터가 파란만장한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런 주홍 글자를 단 것만으로도 과연 청교도 사회에서 갈등을 없애고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징이 될까라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시작부터가 되게 의미심장한 게 주홍자를 달고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임팩트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제일 어떤 주인공의 비중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한 70%를 차지하는 여자 주인공 한 명이서 그쵸. 그렇게 하는데 거의 소설의 주제인 청교도 사회와 개인의 어떤 문제의 갈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것 같고요. 이거랑 반대돼서 저는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딤스데일 목사. 반대. 엄청난 스포긴 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고요. 헤스터가 사회나 개인의 어떤 갈등의 구조였다면 딤스데일은 내면 대 내면, 본인 안에서의 자기 내면 안의 갈등을 엄청 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그려져요. 한순간 헤스터의 사랑을 나눈 죄 때문에 그 청교도 사회의 어떤 규범을 크게 위반을 했잖아요. 그 위반으로서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자기 어떤 내면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신앙의 관점에서만 판단한다는 점에서 철저히 청교도적인 인물로서 대변이 되는 목사입니다. 이 딤스데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 묘사가 될 때는 명문대를 나오고 뭐 학식도 굉장히 뛰어나고 문병력도 좋고 되게 특이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였는데 알고 보니 주홍 글자를 달게 한 근본적인 나쁜 놈이었죠. 찌질함의 전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되게 나약하게 나오기는 하죠. 너무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뭐 딤스데일 목사가 청교도의 사회를 대변하는 인물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런 상찌질함이 따로 없어요. 캐릭터가 근데 약간 남자가 봐도 스스로 뭔가 말라가는 느낌이. 아예 부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캐릭터긴 했어. 근데 이제 원래는 그 부분이 포인트다라는 게 또 어떤 설명에 나오더라고요. 저 심리묘사 네. 스스로 괴로워하는 게 보는 사람은 진리지만
그게 또 이제 탁월한 묘사라고 뭐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 사람이 현명하게 판단을 뭐 하거나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이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신의 영역 아니라는 청교도의 인물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그냥 가장 그 사회의 대표하는 인물인 거, 그 사회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 이런 그런 의견도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적으로 보는 인물이 한 10%를 차지하고 있는 의사. 의사가 신스틸러야.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해주세요. 의사가 설명 보자. 의사가 초반에는 한 이방인쯤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헤스터가 앞에서 굉장히 수치심을 받고 있는데 그 많은 군중들 중에 한 명의 남자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강렬한 시선을 보내잖아요. 이 남자는 과연 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뜨거운 눈맞춤을 할까 하고 알아봤더니 그 알고 보니 그 영국에 있는 암스테르담에 있던 헤스터의 본 남편이었던 거죠. 근데 이 남자는 늙고 의사고 학자고 기형적이고 뭔가 뱀에 꼬인 그런 느낌으로 이 소설에서는 표현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되게 다른 점은 이 딤스데일이 청교도 사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칠링워스 의사는 청교도적인 종교와 사고의 정반대에 대조되는 인물로 표현이 돼요.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면서 당시 그 청교도인들은 인디언을 미개하고 악마적인 존재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이 칠링워스 의사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인디언의 의술을 익혀서 왔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어떤 마을에서 악마적인 모습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이 의사를 배척하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 청교도 사회 안에서 반사회적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와닿는 게 그런 의사나 우리 학자로서의 뭔가 바람직한 가치관이라는 건 상관없이 이 사람 복수를 위해 그리고 복수하면서도 그러니까 나름의 그냥 법적인 복수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복수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디 알리고 종교 재판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그게 할 너무 거야. 무서웠어. 그쵸, 끔찍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청교도라고 하면은 결국은 종교적인 거니까 선과 악의 대립에서 악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뭐 악마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그거에 반대해서 이 소설의 갈등의 대립이 악과 선의 대립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에 대한 갈등 구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칠링워스의 의사가 악마적인 거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의 복수심을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인간의 모습으로 보는 것도 더 적절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인물 누구죠? 마지막은 저는 펄을 꼽았습니다. 이제 헤스터가 안고 다니는 아이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7살까지 성장해서 아주 매력적으로 묘사가 되는 예쁜 소녀 펄인데요. 결국엔 딤스데일과 헤스터의 불륜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 거죠. 근데 저는 그 중간중간 책에서 펄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때는 뭐 마동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악동 같기도 하고 요정 같기도 하고 세상 모르는 순정 뭐 귀여운 아기였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런 어른들을 깨뜨려하고 심장에 비수를 꽂는 팩폭녀로 등장을 해서 팩트 보면 순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신선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소재가 아니죠. 어떻게 살아있으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또 의사 그 애가 그런 재산을 다 상속을 해줘서 맞아. 부유하게 또 사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전 제일 불쌍했는데. 펄이 저는 펄이 뭔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 알고 태어난 것 같아서 펄이 하나의 모습 좋은 글자잖아요. 뭔가 되게 인간들을 구제해 주려고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건가? 약간 신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건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었어요. 저 간단히 헤스터에 대한 설명이 나온 작가가 개입을 많이 하잖아요. 작가가 개입을 많이 하는데 작가가 아니라 그냥 또 다른 화자가 개입을 하는데 인상 깊었던 거 하나 읊어드릴게요. 헤스터는 오랫동안 사회를 등지고 살아왔기에 자신의 것이 아닌 외적 기준에 입각해서 옳고 그른 관념을 판정하는 데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으나 목사에 관해서만큼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적어도 깨달은 것 같았다. 이게 그러니까 헤스터는 이미 사회적인 시선에서는 이제 극복해냈고 그냥 스스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냥 목사 찌질하고 좀 불쌍하니까 목사는 내가 좀 책임져야겠다. 그걸 이제
목사가 하도 말라가고 그러니까 그때 느낀 거고, 그 앞에 또 목사에 대해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목사는 죄책감을 고백하는 것으로 제 자신을 속이려 했으나 자기 기만에서 얻는 일시적인 안도감도 없이 도리어 수치스러운 자기 합리화라는 또 하나의 죄를 더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되게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설교할 때 그 예. 장면 나왔죠. 그쵸. 그 목사로서 설교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를 약간 투사해가지고 뭔가 반성하는 것처럼 하는데, 종교적으로는 원래 자기 반성 많이 하잖아요. 뭐 스스로 죄인이라고도 하고 막 저 용서해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람들 저렇게 청렴한 사람도 반성을 하다니 나는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절묘한 멘트를 계속 던지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가는 느낌? 그런 모습도 같이 보여줍니다. 알고 보면 딤스데일 목사가 하는 말들이 다 자신이 진짜 그게 진짜인데? 제대로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책을 읽다가 이제 뒤에 딤스데일 목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좀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목사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목사라는 이미지 살짝 내려놓고 그냥 하나의 개인으로 봐야지, 그 어떤 캐릭터로 해버리면 너무 목사가 그런 일을 저질러서 더 이게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동일시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죠. 주변에 목사님 많은데 그분들은 저자의 의도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왜 굳이 이 시대의 목사를 목사를 되게 극적인 까고 싶었던 갈등을 위해 그런 것일까? 되게 그냥 일반 남자를 두고 간통을 해서 이런 징벌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해도 내용을 전달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극단적으로. 저는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해요. 좀 극단적으로 네, 가. 저도 일부러 극적이게 보이려고. 자기 모습은 더 보여주고 이 호손이 좀 더 난잡하게 살고 싶었어.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네 사회를 내가 깨부셔야겠다고 그러고서는 가장 극단적인 것만 골라 쓴 거야. 그런 가정 환경을 이제 받아들였을 때 그대로 동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살지 않느냐, 이제 선을 긋느냐 차이인데, 이 사람은 선을 확실히 좀 그은 느낌? 근데 이거 목사를 주인공으로 쓴 것 자체도 약간 편견의 그런 의미를 담을 수가 있는 게,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니까 목사는 무조건 청렴할 것이다라는 그런 편견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잘생기고 멋있고 말 잘하는 저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어. 아니, 그 애초에 생각조차 안 할걸? 이 시대 사람들은? 저 대놓고 편견이죠, 그것도. 겉으로 보이는 거. 이렇게 재료 손질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실제 요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감상을 먼저 들어보겠는데요. 책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좋았던 책이었고요. 근데 저는 확실히 그 옛날 사람이라는 느낌이 많이 강해서 그런지 책이 훅훅훅 잘 이렇게 넘어가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한테. 시간을 좀 촉박하게 읽은 것도 있었지만, 표현이나 묘사들이 한여름밤의 꿈, 이런 극작가의 그 희극 같은 걸 보는 것처럼 표현이 되게 풍성하다고 해야 되나? 좀 사차원적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만의 그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읽었을 때는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그 어떤 청교도적인 사회라는 거를 살짝 넘겨다 보는 그거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얘네들의 의도는 되게 좋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절제를 하면서 살면 좀 더 반듯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에 시작한 것 같은데, 인디언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차별하고, 인디언들 머리 가죽 벗기는 게 애들 사이에서 놀이로 행해지고, 이런 게 너무 인간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충격이기는 했어요. 호손 작가가 딱 그 점을 콕 집어서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은 바른 길로 간다고 하지만 그게 혹시 정말 바른 길이니? 라고 다시 물어보게끔 하는 비판적인 시선을 던져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도 많고, 그래서 상징주의로 조금 많이 알려졌다고 해요. 아, 이 책이요? 그래서 모호성의 문학이란 말도 쓰고 관련된 논문도 많이 있더라고. 저도 사실 책을 읽으면서 재밌진 않았는데, 수많은 상징과 그 상징을 보는 다양한 시선, 그러니까 조사하면서 더 많이 재미가 있었어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군요. 다행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영화로 한 옛날 영화가 있어요. 데미모어 나오고, 그 영화는 정말 다르게 해석했어요. 김지대일 목사를 영웅처럼 만들고, 그의 해서는 그 간통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 늙은이와 사랑해서 결혼한 적이 없고 지금이나 진정한 사랑을 했고 그렇게 낳은 자식이니까 이거는 난 죄라고 보지 않는다 라고 했더니 원래 있던 청교도 거기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적인 삐딱함부터 우선 마음에 안 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을 하나씩 주기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에 여기서는 딱 그거를 떼서 버려요. A를 떼서 버리는 걸로 끝나. 근데 여기서는 A를 버렸다 다시 달았다가 묘비까지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의 의도가 있겠지만 그 다양하게 상징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열어뒀기 때문에 그렇게 재창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사실 그리고 제목을 봤을 때 주홍 글자라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글자가 아니라 그 전에 주홍 글씨였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이제 워낙 이 책이 유명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때 읽진 않고 제목만 보고 대충 이제 귀 너머로 이렇게 줄거리를 들으면서 저는 주홍 글씨를 이마에다 불로 지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게 목에 이거 뭐야 턱받이 같은 걸 그냥 그쵸.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나는 왜 새기는 난 왜 모래든 이마에다 불로 안 찢었을까? 우리 생각이 옛날 노비들 세계.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노예제도처럼 그렇게 이마에 딱 보이게 새겨야 음. 좀 더 청교도적으로 죄를 상징하는 게 될 텐데 육체적인 고통은 즐기지 않았을까요? 아니 육체적인 벌은 왜 생각을 안 하고 얘네는 되게 그런 정신적인 체벌? 이거에 간조를 한 책인 건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일단 체벌에 대해서 깊이 얘기해보면 되게 재밌는 소재인 것 같아요. 벌을 주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구나 싶은 것 같고 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원래 종교적인 성향이 좀 드러나 있는 책을 많이 읽어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이 책을 읽고 좀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죄를 지은 자의 최후는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권선징악인데? 아니 저 완전 반대인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파멸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맞아요. 그런 게 풀 수도 있구나. 재밌다. 말씀 마저 하세요. 좀. 보고 뭔가 역시 미국은 엄청 앞서가는구나 이러면서 미국 사람들 성향 자체가 좀 자유와 평등을 약간 지향하는 것 같았던 앵무새 죽이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적인 소설들이 대부분 그런 걸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이런 걸 쓸 정도니까 정말 앞서간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좋았어요. 정말 말씀 들으니까 또 그렇네. 그 어차피 누군가는 그걸 꺾어내고 벗어나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계속 역시 그렇죠. 자율적인 나라구나 미국은. 누구든 먼저 나서는 사람이 많아요. 그쵸. 최초의 고전주의라고 일컫는데 그 최초의 느낌이 확 와닿는 것 같긴 해요. 네, 주위에 네, 있는 네. 것보다 사상적으로도. 동감님은? 저는 전체적으로 되게 괜찮았는데 되게 좀 별로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풍부한 묘사가 너무 책 도입부에 막 이렇게 쓰이면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되게 쓸데없이 풍부한 묘사를 썼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전반부가 상당히 재미가 없는 편인데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이 되게 뒤에는 엄청 재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항상 모든 고전은 진짜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저자들은 보통 자신의 책에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되게 상세하고 풍부한 묘사를 쓰는데 되게 사소한 부분에서 그런 현실성을 다 갉아먹어요. 그 책 내용 중에 헤스더와 펄 그리고 다시 할게요. 책 속에서 헤스더가 펄의 양육권 때문에 그 총독을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총독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의사랑 총독이랑 딤스데일 목사랑 이렇게 넷이서 마주하게 되는데 이제 딤스데일 목사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엄청 길어요. 한 페이지 분량인데 말을 한마디도 더듬지 않고 그 자신을 숨기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머니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힘. 근데 목사가 그렇게 창백한 얼굴로 설교를 자기 얘기를 또 남 얘기처럼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사이코패스처럼 느껴졌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
아까 얘기하셨듯이 막 애들 막 되게 잔인하게 놀았다. 그래서 그 지금 기준으로 읽으면 주홍 글자 속에 사회적 정의가 되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회 속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책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헤스터의 심리묘사를 아주 상세하게 잘했다. 그건 진짜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 깊었어요. 헤스더의 심리묘사 말고 딤즈데일의 심리묘사는 어땠어요? 잘하긴 했는데 짜증나지 않았어? 그렇게까지 침착할 수 없고요, 일단. 그렇게까지 침착하고 거의 죄책감이 거의 없지 않는 이상.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거기 아빠 누구냐고 물어보는 장면에서 자기가 아빠인데 아빠 누구냐고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무 소름 돋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요즘에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엔 더. 그 뒤쪽에서 조금 그렇게 끝나는 게 그나마 목사의 명예를 그나마 지키는데 그냥 결국 죽음 예, 명이에요. 그럴 수 있구나 생각까지 해볼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 몇 개 나눠볼까요? 저는 아까 책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주홍 글자를 이렇게 처음에 공개되고 시작할 줄 몰랐어요. 주홍 글자를 단 여인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될 줄 그쵸. 몰랐는데 책의 구성이 옛날 책 치고는 좀 괜찮게 흘러가지 않았나 결말까지.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고 아까 말씀하셨던 묘사 부분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되게 식상하지 않고 네, 식상하지 와닿잖아요. 않았어요. 제가 영화랑 살짝 비교하면 영화는 지나가다 만나서 눈 맞고 막 뿌리쳤다가 사랑하고 막 계속 그런 거 설명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더 안 신선할 것 같아요. 예, 그건 그냥 로맨스구나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싹둑 잘라버리고 딱 애 낳고 시작하니까 맞아. 그러면서 목사와 자기가 이 여인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이 싹둑 다 잘려버린 게 너무 신선했어요. 저는 우리가 약간 신스틸러라고 했던 그 의사가 계속 뭔가 밝혀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목사의 찌질함 이런 거 밝혀내고 싶어 하는데 목사가 스스로 어떻게 하다 죽잖아요. 결국 뭐 의사가 계속 압력을 가능했지만 그때 그 의사가 보이는 반응 되게 통쾌하고 후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모두 활력을 잃어가는 듯하면서 스스로 죽어가는 모습. 그거 너무 그랬을 때 소름이었어요. 무서웠어. 그건 뭔가 내 복수의 대상이 없어지니까 나도 기력이 다하는 복수의 모습에서 제일 나는 무서웠던 진짜 사람이 못됐다. 의사였어요. 나도 제일 못됐다. 그 전까지 되게 무섭고 막 지독하고 진짜 지겹고 막 짜증나고 이랬는데 그렇게 딱 하고 나서 작가가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감정, 애정과 증오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보인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는 천상의 광채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둡고 으스스한 불꽃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랑 내가 정말 죽이고 싶게 증오하는 사람이 죽은 거랑 반응이 같이 보이는 면에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네. 일단 여기서 작가가 딱 개입하는 건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애정과 증오, 우리가 애증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누가 그냥 딱 이 사람 봤을 때 좀 나라에 대한 슬픔? 뭐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처럼 애가 갑자기 말라가고 죽어가고 목숨을 잃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죽이려고 했던 놈이 죽은 건데 이렇게 반응하는 게 너무 영화에서 그런 장면 신기했어. 많잖아요. 엄청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 자기 손에 안 죽고 다른 사람 손에 죽게 되면 엄청 슬퍼하잖아요. 꼭 내 손에 죽으라고. 꼭 자기가 복수해야 되는데. 약간 악마를 보았다 해서 이병헌이 결국엔 죽이고 아. 마지막에 울면서 그 비통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정반대로 해석한 게 이 의사는 자기가 이 딤스다일한테 복수를 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데 이 딤스다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힘이 다 힘이 다 사실 그게 맞죠.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죠. 음. 난 이게 최고의 나중에 말할 거지만 최고의 벌 주는 방법인 거.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헬스터가 깨닫잖아요, 결국에. 아, 내가 숨기고 있었던 게 사실은 의사를 위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짐스들한테 말해주잖아요. 원래 의사랑 계약을 한 거잖아. 원래 말 안 하기로. 그러니까 의사가 살아있는 걸 알면,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남편이 살아있는 걸 알면 즉각 처분 대상이니까 이제 즉각 처분을 원하진 않고 의사는 찾고 싶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것도 묘한 관계죠. 어떻게 보면 동지야. 맞아. 같은 편. 전체 스토리가 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간통이라는 상황이 싫어하시잖아요. 되게 싫어요. 상황이 있으면 보통 간통의 피해자인 남자를 되게 응원하고 옹호할 것 같은데 책 분위기는 전혀 그렇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 나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묘하다 책이. 시대적, 그러니까 글을 쓴 시기를 아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그 옛날에 진짜.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아 이게 간통이라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게끔 하는 그런 게 너무 희망이 무서웠어요. 보이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근데 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헬스터는 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헬스터 자체도 불쌍했던 게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결혼을 했던 거니까 좀 불쌍했어. 나름 그 의사가 조금 헬스터한테 미안하다는 식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초반에 좀 나오죠. 나는 너무 공부만 하는 걸 몰랐고, 그러니까 사실 연락 두절인 상태로 오래 있던 거잖아요. 약간 죽은 줄 알고 소문도 그렇게 났었고, 그래서 또 되게 악마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또 심성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펄한테 상속 물려주고 했을 때 아 맞아, 그거 맞아. 그래서 봤을 그거 때 약간 신기했어. 인간 자체가 개쓰레기는 아닌가? 그냥 근데 요즘 상황에서는 집착만 하는 건가? 그렇게 엄청 여자가 욕먹을 상황은 아닌 게, 만약에 요즘에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2년 동안 남편이 두절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나 미국, 외국이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대가 달라서 더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지금은 뭐 많이 네네. 변화될 수 있죠. 이 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약간 창피, 그러니까 외부적인 시선에 대한 창피, 아니면 뭐 금전적인 거, 육체적인 거, 다양한 벌이 수단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벌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상대방이 어떤 걸 가장 자극을 받냐, 그런 걸 줘야 되니까 각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 오줌 싸면 오줌 싸게 그거 이거 이거 그쵸. 키스고 소금 돌아다니는 받아. 거 소금 받아와 이렇게 하는 거. 그 각자는 어느 거에 가장 자극을 받는지. 일단 저는 정신적인 벌은 개인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 현대의 법 체계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징벌의 형태가 육체 구속형이라든가 금고형, 물질적인 것을 빼앗는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는 이유도 맞아. 개인의 양심에만 기대어서 형벌을 부과하기에는 그런 게 먹히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오염됐다. 그래서 저는 굳이 개인의 죄에 대한 징벌을 해야 한다면 아주 강력한 육체적인 형벌을 내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죄를 저지른 시점에서 양심이 없으니까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내면의 벌을 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진짜. 전 긍정적인 그런 것도 반대예요. 그냥 긍정적으로. 뭐 맞아야 된다 그냥. 왜냐면 우리나라 너무 사지. 그 감옥에 넣는 게 제일. 아. 왜냐면 우리나라 너무 돈 계신 분들, 돈 가지고 계신 분들 그거 뭐죠? 돈을 내고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개인. 다들 판사가 되셨는데 자기가 가장 받기 싫은 벌은 뭐예요? 예를 들면 육체, 금, 남 주는 거 말고 판사 그만하고 가장 자극받는 벌이 뭐 전 있어요? 약간 육체 두렵기는 해요. 저 자꾸 저도 모순되는데 말이 알았어. 앞으로 뒤로 바뀌어지는데 아니, 주는 거랑 원래 받는 거랑 달라. 저는 그쵸. 있어요. 완전 원래 달라. 주는 거 제일 받는 거. 싫어하는 벌.
자유를 억압하는 거. 음. 뭐 한동안 뭐 이거 이만큼 동안 뭐 하지 마 이런 거.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런 사람들 있죠. 저는 자유 억압 하나 아, 전 나왔고. 진짜 무서운 게, 전 약간 맨날 생각하는 게 그건데, 일제강점기 때 나한테 고문을 내린다면 전 못 참아요. 무섭죠. 난 다 불 것 같아. 난 진짜 그 일이 자신이 없어요. 아예 그 일을 하지 마. 할 것 같아. 나 거짓된 진술이라도 막 할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요. 전 일단 음. 모임장님이 제일 받기 싫은 형벌을 얘기하라고 그렇죠. 해서 자기가 없기 싫은 거. 전 무기징역 아까 얘기하셨던 자유의 자유의 억압. 명 약간 음. 군대보다 더 극악한 상황일 것 같아요. 군대 2년이면 끝나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벌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감옥에 가두는 게 진짜 사람이 자유를 억압하면 정말 미칠 것 같긴 해요. 차라리 사형이 낫지 무기징역은 웬 말인가. 아, 갇히는 게. 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차라리 곤장 맞고 안 갇힐래요. 되게 흥미로운 게 맞는 거 엄청 맞는 게 제일 싫고 그 다음에 돈 내고 자유는 사실 억압해도 될 것 같은 거요. 그렇죠. 원래 왜냐면 내가- 책만 읽을 수 있게 한다. 내가 원래 막 자유롭게 막 모임장이 사는 게 아니니까. 교도소에 라이프를 너무 만약에 자기 하시는 거 모임장님한테 10년 동안 책 읽기 금지 뭐 이런 거 하면 그쵸. 그것도 자유의 억압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렇겠지. 근데 그냥 감옥에 가둔다. 그랬을 때는 괜찮겠다 생각을 했었어. 근데 만약에 뭐 독방 10년. 그냥 아무도 그냥 못하게 하면 맞아 끔찍하죠. 독방이면은 책도 못 읽으니까. 그쵸. 그렇게 못하게 하면 끔찍하지. 그쵸. 그렇게 하면. 아, 갑자기 몸에 힘이 빠져요. 여러분. 아픈 생각을 했더니. 우리들이 우리한테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했던 경험이나 이 사람 벌 줬던 경험 없어요? 그래, 벌 줬던 경험. 벌 줬던 경험? 남을 벌 줬던 경험? 저는 오픈. 아,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알리고. 마음을 아프게 쿡쿡 찌르는? 네. 사람들에게 알리고. 게시판에 올리고. 아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서 그 이런 주위 경우가 사람들의 인맥을 좀 끊어버릴 것 같아요. 그 차단시키고 따시킨다? 얘처럼? 의사 스타일인데? 의사 스타일인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그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사람들한테 좀 판단을 맡길 것 같아요. 나는 빠지겠다? 네, 그리고 똑같이 해요. 아, 하무라비 법전 노모자. 눈에는 눈, 네. 이빨 하나 뽑고 나도 그렇죠. 이빨 하나 가장 사실 심플하고 깔끔하기도 해. 제 그래서 친구가 저를 아닙니다. 이제 되게 열받게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들었던 생각은, 아, 난 얘한테 평생 너를 거짓으로 대할 것이다. 거짓? 걔가 잘 되는 걸 모든 반대로만 얘기해줘요. 내가 봤을 때 쟤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따끔한 충고를 해서 좀 깨우쳐주고 싶은데 난 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아, 네가 맞아. 너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망할 때까지 보는구나. 괴롭히는 그 순간 이 의사 스타일인데 괴롭히는 그 순간이 좋은 거야. 걔가 원하는 걸 정반대, 안 되는 걸로만 되게 옷이 이게 예뻐 이러면은 안 예쁜 거 골라서 진짜 예뻐. 이거 꼭 사. 이런 근데 거. 그랬는데 잘 되면 어떡해요? 근데 뭐 그거 결론적인 건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에서 근데 이게 뿌듯한 거죠. 아싸, 나 오늘 쟤 망하겠다. 나 쟤 앞길을 막았다. 막 이거 자체로 벌을 주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한번 그래본 적이 있는데 친구가 제 조언 때문에 뭐 잘 되고 나니 물어주는 거다. 좀 더 예리하게 해야죠. 막. 와, 되게 신기하다. 물어주는 터지더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는 이제 어쨌든 지능형 안티 스타일.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지만, 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넌 영원히 너의 착각에 빠져 살 거야. 너는 절대 베스트 프렌드를 가질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 우하하하. 안 막았죠? 대박이다. 신기하다. 춘님은? 저는 나이가 들면서 많이 성향이 바뀐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저한테 잘못한 사람 앞에서 다 얘기하는 편이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 그래도 저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구나를 깨달아서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고. 관심 없이? 네. 무관심이 네, 간다? 무관심으로. 저보다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만나요. 나도 그냥 비슷하게 피곤해서 그냥 안 보는 건데. 네, 저도 피곤해서. 다굴링 같은 거는 계속 그래도 보긴 봐야 되잖아. 거기서 거기서 너무 희열을 느끼는 건데. 아니,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끝난 게 더 무섭잖아요. 그 나는 연관이라도 지어주잖아. 그 사람이 원하는 조금 들어주잖아. 그 사람이 근데 저는 모르고. 그렇게 연락을 계속 하고 지냈더니 또 당한 적이 많아요. 근데 안 받아줬어. 그 잘못한 사람이 저한테 용서를 보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되게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려놨어.
아, 네. 착한 거죠. 아니요. 잘 모르겠네요, 그거. 왜냐하면 자체가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가 더 이상 죄책감에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를 비는 행동 자체가 좀 되게 맞아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다음 어떻게 보면은 헤스더가 주인공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는 입장에서 하나의 간통이고 배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용서가 가능할 것 같나요? 여기 뭐 사실 의사가 용서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걸 약간 좀 거리두고 본인들은 의사한테 이입을 해보자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얘기를 음, 이렇게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저한테 잘못한 사람을 아까 안 본다고 했잖아요. 예. 그 너무나 큰 배신감에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전 힘들어질 것 같아서 아예 안 볼 것 같아요. 용서는 안 되는 거죠. 용서는 안 되고 그게 더 오히려 용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얼굴 보고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게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나는 아니었죠. 음. 나 얼굴 보고 괴롭혀야 되니까. 저는 저는 그 딤스데일 목사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배신을 맞아, 했다라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되게 위선자라고 그쵸. 생각했어요. 위선자의 느낌이 물씬 여기서 풍기긴 하는데 근데 좁은 시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차피 이 사람은 날 이제 더 이상 안 좋아하는구나 라는 그런 게 배신감이 커서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뭐 바람을 피든 바람을 안 피든 일단 거기에서부터 배신감을 그쵸, 우선 마음이 떠난 거야. 네, 거기서 근데 난 약간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인데. 뭘요? 이거 헤스터가 생각해. 진짜 사랑이 아니어서 진정한 사랑을 만난 거라면 아니, 실제로 진짜 사랑이었어도 사람 변할 수 있다고 보면 맞아. 약간 그러니까 완전 사랑 쪽에 치우쳐서 보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뺏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방법이 그건 없는 그래요. 느낌? 저도 만약에 의사와 그 여인이 헤스터가 엄청나게 사랑을 한 뒤에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의사가 너무 불쌍한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딱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여기서 나쁘다고 가긴 가는데 우리가 용서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선 전 용서가 안 돼요. 두 분 용서 안 된다고 했고 용서 된다고 이제 하신 건데 저는 사실 용서 면에서는 용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할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 보시나요? 보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차피 난 사람의 말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했어도 바뀔 수 있는 거라서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모임장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바람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분을 다시 볼 수 있나요? 그럼요.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요. 그쵸. 난 볼 수는 없는데 이해는 되고 용서는 해줄 수 있어요. 그게 나를 위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하여튼 이게 가치관의 차이가 아까 말한 헷갈리네. 두 번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 딤즈데이를 대하는 이 의사는 잔인하지만 펄이나 헤스터한테는 그렇게 막상 독하게 하진 않거든요. 그쵸. 펄한테 재산도 남겨질 정도면 그래서 어느 정도 용서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우선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치관이 서로 다른 걸로 넘어가고 여기서 우리가 주홍 글자라는 고전 이후로 주홍 글자란 말을 굉장히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주홍 글씨라고 사실 검색해보면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책을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읽지 않은 사람도 그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해서 다양한 면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데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 내한테 가장 와닿았던 주홍 글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에 반해서 주변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되게 책에서 보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홍 글씨 딱 달고 있었고 뒤에 보면은 주홍 글씨가 딱 사라지고 빼고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딱 깔끔하게 끝나지 않죠. 처음에 주홍 글씨가 달려서 시작하는데 생각해보면은 내가 그냥 몰래 떼버려도 되는 거고 시키는 것도 아니니까 딴 나라 도망가버리면 될 것 같은데 뺐다가 다시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은 이 헤스터가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좋은 글자를 더 좋은 의미로 막 해석을 하죠. 에이블, 뭐 능력 있는 가능한, 뭐 심지어 엔젤 같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도 A를 받아들이는데 그만큼 다양하게 새로운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절대적이지 않다 이거 보여주는 것 같고 마지막 묘비명도 기억나시죠? 네. 어떤 부연 설명도 없어요. 그냥 검은 바탕에 A. 주홍 글자 A가 딱 그래서 묘비명이 끝나는데 아, 그 무비빙 전에 헤스터는 다른 곳에 가서 남겨진 유산으로 펄하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돌연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그 커다란 집에 혼자 떠도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귀소 분노. 그냥 그 판결을 이행하는 걸로 봤는데 평생 가슴에 다른 낙인을 찍고 살아라 이렇게 선고받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은 막 사람들이나 법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착한 일도 했으니까 이제 그거 떼줄까?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된다. 이렇게 의사가 말을 해줘요. 당신한테 좋은 소식이지?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이거는 그런 판사 같은 사람들이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은 판사님들 마음대로 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라고 의사한테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쭈님 말한 것처럼 자기만의 의미로 할 수도 있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런지 아니면 걔는 날 무시하고 자기만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나한테 가장 와닿았던 주홍 글자의 의미를 얘기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주홍 글씨의 의미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져요. 실제로 잘못을 해서 주홍 글씨를 받은 사람, 주홍 글씨를 받았다고 하기가 되게 이상한데 주홍 글씨를 받은 사람과 그리고 나쁜 일을 한 게 아닌데 좋은 글씨를 받은 사람. 저는 그 좋은 일의 예는 좋은 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대안학교 얘기랑 미혼모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싶고 악인에 관련된 경우 성범죄자 전자발찌 같은 건데 저는 악인들에게 부여되는 좋은 글씨에는 매우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물론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전자발찌나 그런 것들을 보고 피해라라고 일종의 경고를 주는 거기도 해서 그쵸. 되게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서 조심하게 되네요. 그리고 저는 그 선인들에게 부여되는 악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그런 주홍 글씨는 되게 극복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미혼모들을 되게 본인이 잘못 행동해서 그런 처지에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그거는 자신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했던 남자들에 대비된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안고 가려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미혼모 분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던가 좀 좋은 글씨를 좀 차별화해서 구분되어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가장 활용도를 한다면 어떻게 주홍 글자란 말을 쓰고 싶어요? 저는 악인들에 한해서만 범죄를 실제로 저지르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정말 사회를 위해서도 그런 바람직한 주홍 일이에요. 글자는 되게 긍정하시는구나. 악인들에 대한 왜냐하면 그것들을 표시로는- 보고 제가 피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은? 저는 주홍 글자를 속죄의 의미로 봤거든요. 긍정적인 입장으로 좀 많이 봤는데 헤스터 개인에게는 스스로 목에다가 A를 걸고 속죄의 의미로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여기서부터 나의 죄를 인정하는 첫걸음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헤스터가 나중에도 모임장님 말씀대로 떼도 되고 안 돌아와도 되고 다른 데서 살아도 되는데 굳이 그걸 스스로 목에 걸고 있잖아요. 그게 나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신에게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방면에서 속죄라고도 생각을 했고 또 A라는 글씨를 목에 걸게 하는 청교도 사회 입장에서는 한 개인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존재? 그런 주는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가지고 당신이 이거를 감안하고 이뤄낼 수 있으면 스스로가 깨우침도 없는 거고 기본적인 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오늘 되게 착한 모습으로 좀 담궈있어요. 예, 오늘 성조라고 했을 때 새로운 어, 캐릭터를 좀 잡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에서 갖고 와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본인의 의지로 주운 글씨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채우면은 형을 감축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만약에 전자발찌를 차고 이마에다 이렇게 낙인을 전자 팔찌를 차고 다니면은 형벌 조금 감안을 해주는 거죠. 대신에 나는 이거를 공개함으로써 나의 죄를 반성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한 이 헤스더의 입장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를 뗀다기보다 이 A의 의미를 나의 노력으로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 간통의 의미가 아닌 더 과하게 말해서 엔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나의 모습이다라는 강한 여성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쭈님은? 저는 주온 글자를 시대적인 차이점에서 두 가지로 봤는데 이 17세기 이 상황에서는 주온 글자가 당연히 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죄의 의미라고 생각을 들었고 현재 지금 시점에서 이걸 봤을 때는 편견이나 자유의 억압의 상징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전 아무래도 이 시대 사람이다 보니 편견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쵸. 편견도 많이 쓰이죠. 전 궁금한 게 그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막 현대판 주운 글씨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편견이나 자유의 억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편견이랑 차별로 생각을 하고 그런 사실 이런 주온 글자 죄가 있던 없던 하여튼 모든 주온 글자가 다 편견으로 보긴 봐요. 근데 그 편견 자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의 문제인데 어차피 과거에 뭐 했다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피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 우리 경험상 봤을 때 뭐 인간은 변하지 않고 항상 재발 가능성이 뭐 재발률이 몇 프로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런 데이터에 떠나서 인간적으로 어떤 행동이든 과거에 했던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에 대한 좀 반발감이 있어서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좀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저는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반드시 전자발찌 차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기본적인 약간 신념이나 뭐 사상 자체가 약간 그런 낙인을 찍는 건 안 좋은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심지어 감옥을 갔다 오신 분들도 좀 그 서류상으로 찍히잖아요. 감옥 갔다 온 그게. 그것도 좀 저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 낙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 대박 낙인이죠. 네. 낙인이론의 부정적인 효과. 네, 사회생활 하기가 엄청 힘드니까 모든 측면에서 전 좀 이 세계가 좀 자유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개방적이게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거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여자 입장은 참 어렵죠. 낙인이론이 갑자기 헷갈리네 진짜.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을 나쁜 쪽으로만 제한해서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다시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사람을 이끈다라고 하는 게 낙인 이론이라서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나는 낙인 이론을 좋게 쓰는 것도 싫어해요. 모범생들 그런 거 많거든. 얘는 지금까지 공부 잘했으니까 네, 뭘 맞아요. 저질렀어도 맞아. 얘는 아니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어떤 상태든 난 그런 것도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여기서의 사회적인 모든 편견을 뿌리치고 싶은데 근데 데이터적인 걸로 봤을 때 경험적인 걸로 봤을 때 또 무시 못한다는 게 사실 기존 학자들과 많은 사회적으로 이론이라서 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또 이 동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하나의 좋은 표지긴 하죠. 요즘 위치가 있던데요. 어플 있으면. 그러니까 전 이렇게 실제 죄랑도 상관이 있고 우리의 인식이랑도 상관이 있는데 다양한 면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서 제가 몇 개만 지금 실제 요즘 쓰고 있는 거 말씀드리면 연예인들의 그런 불명예, 과거사, 일진 문제부터 해서
사실 옛날에는 한 번 이혼한 사람은 다시 TV 잘 못 나오고 그렇죠. 이혼한 맞아요. 사람은 대통령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쵸. 따라한 것들. 그리고 요즘에 유명해진 홍석천 씨 같은 그렇죠. 경우도 그럼 동성애를 한다고 방송을 못하는 건 아니죠. 아, 동성애 그렇죠. 한다고 음. 재미없는 것도 아닌데 요즘 그런 식으로 아. 됐던 것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 재밌는 거 본 거는 약간 여기서는 그 김지대 목사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랑과 전쟁 보면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는 되게 좋은 남편인데 이제 율락가에서 좀 날아다닌다거나 이중생활을 그걸 또 주워글씨로 보더라고. 실제 요리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맛대맛에서 이 주홍 글자와 같이 보면 좋을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통감님 먼저 해주세요. 좋은 글자라는 어떻게 보면 편견의 프레임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편견이란 프레임을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책인데 히가시노 게이고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편지? 네, 편지라는 책인데 범죄에 대한 징벌 행위는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만 내려져야 되는 형벌이잖아요. 주위 사람들은 전혀 연관이 없는. 근데 범죄자들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형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동생이 살인자의 동생이라는 타이틀을 사회적 그런 환경으로부터 부여받게 되고 동생이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관련된 얘기예요. 저는 좋은 글자라는 책과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편지에서 약간 이런 그 비례관계가 있다고 해야 되나? 펄과 헤스터의 관계, 그리고 동생과 형의 관계. 실제로 잘못을 한 건 형이고 헤스터인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안 좋은 사회적 시선을 받아야 되는 건 동생이고 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가족들에게도 연좌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전과자들에 대한 연좌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징벌은 행위자에게 부여해야 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과자의 가족이라는 좋은 글씨를 가족 개개인에게 부여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동감님의 그 범죄와 비슷하게 저도 7년의 밤이라는 정유정님의 소설을 뽑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실제로 자기의 딸을 학대하는 의사 아버지, 잘 나가는 부잣집 아버지가 나오고 또 왕년에 잘 나가는 그 운동선수였지만 다 어떻게 망해져가지고 실수로 자동차로 그 딸을 친 아이의 그 아버지가 나오고 또 자기의 상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시체를 유기하는 걸 보는 부하의 모습. 얘네 세 명이 어떤 범죄를 실제로 저지르고 하지만 죄는 누구에게 있고 그거에 따른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꼬리를 무는 점이 약간 주홍글씨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청교도적인 어떤 종교가 배경이 포함된 소설의 입장에서 보면 장미의 이름 맞죠? 그 소설이 기억이 나는데 그 소설에서도 뭐 이런 깨끗한 이런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더러운 이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도원의 네. 배경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쭈님은 뭐 있으신가요? 저는 편견이나 자유의 억압 측면에서 많이 비슷한 작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인 차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임에서도 했었는데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도 있고 유대인 차별 같은 경우는 뭐 피아니스트 제가 재밌게 본 것 중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계층 간 빈민층 차별 같은 경우는 슬럼독 밀리언웨어 네,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에 성차별 같은 경우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고 네, 이 영화 굉장히 좋아요. 이건 아예 제목부터 처음 듣는 거야.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바이어스 클럽? 네. 에이즈 걸린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괜찮고 그다음 장애인 차별 같은 경우는 오아시스. 오아시스? 네, 이거 우리나라 거죠? 네. 설경구랑 이거 포스터 본 네, 거 같다. 그 문소리. 네, 문소리님 나오신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건 좀 다른 측면인데 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좀 굉장히 비슷한 작품일 수 있어요. 이 주홍 글자랑
그 신부님들의 약간 죄를 다룬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화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요. 신부님들이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동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뒤 자신의 죄를 덮은 사건이에요. 이거는 꼭 보셔도 좋을 저도 것 강추해요. 그 생각나. 도가니. 도가니도 같아요. 도가니도 저 생각했었는데, 네네네. 그거는 개신교랑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네네네. 왠지 느낌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아까 나눴던 주홍 글자의 여러 면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그냥 사회적 편견으로 봤을 때, 그냥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제목부터가 대놓고 편견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사람이 편견을 갖게 되고, 아주 사소하게 편견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극복해가기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사소하게 갖게 된 편견이 얼마나 극복하기 힘든지를 느낀 책이라 추천을 하고요. 약간의 딤즈데일 입장에서 봤을 때 딤즈데일 약간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죄라고 생각하고 죄에 대해 괴로워하는데 약간 찌질하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양심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가책을 받지 않은 도리언 그레이가 생각나서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죄를 저도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되게 태평하게 살거든요. 거기서 이제 희열을 느끼고 근데 그 파면하는 입장에서 거기서는 또 양심이 이제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생각을 했는데 딤즈데일은 또 브레이크 너무 밟다 보니까 죽음으로 또 몰고 가는데 그런 양심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레이 씨를 약간 청교도 수도원에 딱 한 달만 생활을 하게 하고 싶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림이 좀 깨끗해질까요? 좀 그런 면에서 인상 깊었고 그러니까 결국 초상화도 그렇고 뭔가 A도 그렇고 드러난다는 입장과 감춰진다는 입장 그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소설인데 연을 쫓는 아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춘 걸 수도 있고 드러내지 않으려면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시대의 개인적인 양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워낙 그런 신분 차이도 있고 이러니까 그 대놓고 뭐라 할 수 없는데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의 아들한테까지 가서 이제 상황을 역전시키면서까지 죄를 갚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조금 그냥 죄로 봤을 때 그 스스로 갚아가 나가는 모습이 인상 깊어서 이런 낙인과 상관없이 모두가 이렇게 스스로 갚아 나가는 내면의 주홍 글씨, 내면의 양심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남을 가르치는 주홍 글씨가 아니라 내 안의 주홍 글씨요. 이런 면에서는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연을 쫓는 아이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홍 글자란 작품을 저희 명작 레스토랑에 맞게 음식에 한 번씩 비유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굴리부터 해주시겠어요? 저는 홍어가 생각났습니다. 왜? 홍어가 먹으면은 순간 그 입냄새도 확 나고 누가 봐도 홍어를 먹은 것처럼 보이고 맞아. 근데 홍어 좋아한다 그러면 전라도 홍어 일배 막 이런 게 연관이 되면서 자꾸 낙인이 찍히는 그런 의미가 나요. 그게 저 너무 다른 좋았어요. 의미에서 홍어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 쭈님은? 쭈님은? 저는 홍어를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편견 홍어가 편견을 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홍어는 냄새도 이상하고 비릴 것 같고 아니면 막 되게 이상할 것 같다는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어가 생각났어요. 되게 같은 홍어인데 저는 다른. 새롭다. 네, 저도 홍어였어요? 아니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서 사막이 딱 바로 생각이 났어요. 말하시기 바로 직전에. 저도요. 그래서 되게 홍어를 얘기해요.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그 홍삼의 키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홍 글자라는 사회적 프레임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주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상세하게 해놔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해줄 수 있는 측면? 근데 되게 주홍 글자라는 그 속의 내용이 내용이 엄청 불편해요.
사실 불편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홍삼 액기스 엄청 써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몸에는 꽤나 좋다라고 들어서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홍삼 액기스에 비유해봤습니다. 저도 동감님이랑 굉장히 비슷한 면에서 저는 당근에 당근?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음식을 들이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선 주황색이 느낌하면 당근 느낌의 주황-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더 진한 빨간색의 느낌의 애이긴 한데 우선 주황하면은 당근이 생각나서 당근에다가 좀 의미를 덧붙이면 동감님 말처럼 당근 자체가 사실 좀 맛있진 않은데 몸에 좋다고 맛있는데. 맛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맛인가 하긴 하는데 그래도 몸에 좋다고 하니까 꾸역꾸역 볶음밥에 넣어서 먹고 이러는데 그런 면에서 이 고전도 막 재밌고 흥미롭게 다음 넘어가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뭐 이런 상징 자체, 주홍 글자란 상징 자체가 요즘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면서 쓰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읽어볼 만하다. 그러면서 당근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